놀이시설의 사람들이 줄이 확 줄어들게 돼요. 이것을 적절하게 잘 해줌으로써 불평불만의 요소를 줄이고 허용성이라는 부분을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마파크는 무슨 구매를 결정할 때, 방문을 결정할 때 정통성이 뭐가 있느냐. 에버랜드 가면 꽃도 좋고 여러 가지 자연적인 공간이 좋은 거다라는 정통성이 있어요. 롯데월드 가면 비가 오더라도 실내니까 롯데월드에 있는 다양한 시설을 실내에서 즐길 수 있다. 겨울에는 추워도 롯데월드 가면 괜찮다라는 이런 것이 정통성입니다. 정통성 이런 것들이 구매를 결정하고 보편성과 탈일상성을 통해서 효용성을 좀 높여주는 이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테마파크의 그다음에 경영적인 특성을 보면 입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케이션으로 시작해서 로케이션으로 끝난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보시지만은 일본과 중국을 이렇게 보시면 대표적인 도시인 반동 지역의 동경, 반서 지역이 대표적인 오사카, 그다음에 북경과 상해 대도시 주변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태만금은 어디요? 태만금 아직은 이 대도시가 아니라고 여기가. 그러면 우리 태만금에서 글로벌 시파를 유치한다는 것은 경쟁적인 부분에서 서울이나 인천 외곽에서 유치하는 것보다는 경쟁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뭔가의 다른 플러스 알파적 요소가 있지 않으면 굳이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디즈니나 유니버셜의 기준점은 인구 1억 명 단위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1억 명이 돼야 심팍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 싱가포르는 인구 550명밖에 안 되고 뭐 홍콩도 작은데 어떻게 디즈니나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들은 홍콩과 싱가포르는 이거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구를 다 끌어들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하고 있어서 상업 시설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들한테 매력적인 그런 공간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입지와 초기 투자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에버랜드가 전체적인 면적이 450만 평 정도 돼요. 근데 450만 평 중에서 테마파크 부지가 한 25만 평 정도 됩니다. 25만 평. 동경 디즈니랜드 전체 면적이 한 25만 평 정도 돼요. 면적 전체가. 그래서 이게 면적이 너무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또 미국의 캘리포니아 아이나임에 있는 디즈니랜드의 경우는 디즈니랜드와 또 옆에 있는 캘리포니아 어드벤처라는 두 개의 심파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또한 한 25만 평, 30만 평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 초기에 막대한 토지 확보라든가 시설 투자비 이런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상해 이제 디즈니랜드가 들어가는데 투자비가 5조 원 이상의 투자비가 들어갔어요. 그럼 그 투자를 통해서 중국의 1년 GDP 성장률이 0.8% 내지 0.9% 정도 GDP 성장을 이제 이루게 되는데 그 많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 위치가 도시가 북경과 상해이기 때문에 이 미국 디즈니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 시설 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초기가 진입 장벽도 있지만은 퇴출 장벽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엔트리 베리어, 익집 베리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함부로 못 들어와요. 대학밖에 못 들어옵니다. 그 잘못 들어오면 빠져나가기 어려워요. 또 이것이 쉽게 팔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종목이 아니에요. 아이템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들어오면 쉽게 나갈 수가 없어요. 들어오기도 쉽지 않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테마파크의 산업은 테마파크 산업의 업의 개념을 테마파크 업으로 정의하지 않아요. 테마파크나 리조트업을 하는 기업들이 부동산 및 서비스업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라북도를 찾아오는 디벨로퍼나 투자자들은 이게 리조트나 뭐 이런 테마파크 한 모델을 들고 오더라도 이 사람들은 부동산 및 서비스업을 머릿속에 갖고 들어오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투자에 대한 투자 효율성을 맞춰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마파크는 입장객 수를 보통 어텐던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Number of attendance. 입장객이 몇 명이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객단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와서 얼마 쓰고 갔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방문객 수에다가 이 한 사람 쓰고 간 객단가를 곱하면 그게 토tal 레비뉴가 나오는 거예요. 매출이 나와요. 매출이. 그래서 이 입장을 구성하는 객단가나 이런 부분이 체류 시간하고 대단히 또 중요하게 연관이 돼요. 그래서 테마파크는 4시간 동안 한 2시간 보고 싹 나가버리면 테마파크의 매출이 팍 떨어집니다. 그럼 테마파크에 있는 사람이 4시간, 6시간 체류할 수 있는 뭔가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고요. 특히 우리 새만금이 지금 군산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테마파크의 경우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재방문율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새만금의 글로벌 테마파크가 들었을 때는 또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새만금 글로벌 테마파크는 지역을 마켓으로 해서는 결코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이 새만금 이 글로벌 테마파크는 한국뿐만 아니라 각본 일본, 동남아시아 해서 우리가 이제 국제선을 이렇게 놓게 되면 유입되는 인구를 이 인접에 있는 다른 나라들하고 상당수의 나라의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온다는 전제하에서 여기 만들어지는 거지. 이 지역을 테마로 이 지역의 어떤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는 결코 글로벌 시티파크가 탄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의 경우는 재방문율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테마파크는 크게 매출을 구성하는 객단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크게 4가지입니다. 자 보시면 3가지인데 크게 입장하고 이용 시설, 요즘은 이제 원 플러스 티켓, 자유 이용권이라는 이런 티켓을 통해서 이렇게 60% 정도의 매출이 발생이 돼요. 그다음에 식음료 시설이 보통 한 30% 정도 매출이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기념품, 렌탈 서비스 다 이런 게 한 10% 정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유니버셜 스튜디오나 디즈니 같은 이런 대형 IP를 가지고 있는 이런 심파크의 경우는 식음료 매출이 줄어들고 상품 판매 시설, 캐릭터 상품에 대한 판매 비율이 20% 이상 올라가게 돼요. 이것이.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나라는 캐릭터 매출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자, 테마파크는 크게 나눠서 4개의 단계로 거쳐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발전했던 게 가든형 심파크예요. 이거는 덴마크 코펜하겐에 가면 1843년에 티볼리 파크라고 하는 가장 오래된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가든형 심파크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심파크의 그 가든형 파크의 표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든만 이렇게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미 대륙을 발견한 그 사람들은 약간의 파이오니어적이고 개척자 정신이 강하고 스릴 이런 시설을 좋아하는 사람이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게 놀이시설 중심의 파크가 탄생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뮤즈먼트 파크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자, 어뮤즈먼트 파크가 탄생했습니다. 자,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 만화 영화를 그렸잖아요. 근데 만화 영화를 그린 이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미지니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아이디어를 갖다가 표출하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이 이미지니어의 꿈이 뭐냐면 자기가 그렸던 이 만화 이 부분을 실제 오프라인 공간에 뭔가를 조성하고 싶은 거예요. 캐릭터도 넣고 싶고 스토리텔링도 하고 싶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오리지널 심파크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랜드를 오픈한 게 1955년인데 그가 1950년 월트 디즈니를 오픈하기 전에 미국에는 킹스 아일랜드라든가 이런 어뮤즈먼트 파크 놀이시설도 있었고 티볼리 파크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어낸 게 오늘날 심파크인 테마파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디즈니랜드 심파크예요. 그 이후에 등장한 것이 영화사가 중심이 돼가지고 IP를 소재로 해서 만들어진 게 포스트 심파크입니다. 포스트 심파크. 그럼 심파크와 포스트 심파크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글로벌 테마파크를 가고자 하는 두
두 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자, 심팍은 입구에 들어서서부터 완전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탈일상성을 추구한다. 완전히 자기가 사는 세상하고 전혀 다른 세상에 들어가게끔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디즈니 컨셉이. 그래서 뭐 음악도 부르고 모든 캐릭터도 있고 공연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의 상태로 빠지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화장실에 가도 거울을 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요즘은 이제 여자 화장실에는 조그만 거울을 비치는데 왜? 거울을 보는 순간 탈일상에서 일상으로 돌아가 버린다라는 생각을 해서 빛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철저하게 탈일상의 공간으로 꾸며내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포스트 심팍은 모든 시설이 건물 안에 다 들어있어요. 건물 밖에서는 디즈니 같은 다이나믹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대형 어트랙션, 우리가 뭐 주라기 파크나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유니버셜에서 이제 IP를 소재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이제 어트랙션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뭐 스턴트 쇼로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이걸 표출이 되는데 이 규모가 2천억, 3천억대 한 시설이 2천억, 3천억짜리가 나올 수도 있고 최소한 1,000억 이상의 어트랙션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어트랙션이 중심이 돼서 들어가는 게 이 포스트 심팍이에요. 함부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 우리가 영화사를 얘기할 때 디즈니도 무슨 영화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유니버셜 스튜디오 영화사가 있지만 MGM이나 파라마운트도 영화사가 있어요. 그런데 파라마운트사가 테마파크를 4개를 인수합니다. 파라마운트가. 테마파크라고 하기보다는 일반 어뮤즈파크를 인수를 해요. 어뮤즈파크를 인수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파라마운트의 영화에서 히트했던 IP를 결합시켜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는데 쉽지 않습니다. 어트랙션 개발이 안 돼요. IP는 가지고 있는데 어트랙션 개발이 안 돼요. 그래서 파라마운트는 아직도 영화를 소재로 한 포스트 심팍의 테마파크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MGM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올란도 플로리다의 디즈니 월드에 지금 이름이 헐리우드 스튜디오로 이름 바뀌었지만은 MGM 스튜디오로 처음에 들어왔잖아요. 그 어트랙션 개발은 MGM이 한 것이 아니라 MGM은 IP만 빌려주고 나머지 개발은 디즈니가 한 겁니다. 그래서 파라마운트나 MGM은 결코 어트랙션을 개발할 수가 없어요. IP를 가지고 있어도. 그래서 제2, 제3의 MGM과 이 파라마운트 테마파크가 탄생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어트랙션을 개발하는 개발비가 엄청난 규모로 들어갔거든요. 쉽지 않은 것이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테마파크의 글로벌 브랜드들을 이렇게 보시면 디즈니는 동경 디즈니, 홍콩, 상해 디즈니, 파리 디즈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USA, 북경의 유니버설 스튜디오, 그다음 싱가포르의 산토사의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있고 티볼리 파크는 일본에 들어왔다가 실패했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 글로벌 브랜드로 해외에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시 엔터테인먼트 그룹이 있어요. 부시 엔터테인먼트 그룹, 뭐 부시 대통령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부시 가든이라는 이름으로 된 테마파크가 미국에 가시면 몇 개 있어요. 시월드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테마파크가 몇 개 있어요. 이 부시 가든이 부시 엔터테인먼트가 시월드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부시 가든과 시월드가 하나의 그룹, 하나의 회사로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시월드라는 이름이 올란도에도 있고 샌디에고도 있고 여러 군데에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아직도 다른 나라에는 아직 들어간 적이 없어요. 또 부시 가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른 나라의 글로벌 브랜드가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스플렉스가 있습니다. 자, 식스플렉스라는 말은 6개의 테마파크가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6개의 깃발을 상징해서 이름을 식스플렉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한 약 15개 정도의 테마파크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식스플렉스는 원래가 어뮤즈파크를 전향했어요. 대표적인 게 식스플렉스의 대표적인 파크가 캘리포니아 북쪽에 있는 매직 마운틴이에요. 매직 마운틴.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3D는 롤러코스터는 전부 다 모아놨어요. 거기다가. 그런데 사람의 트렌드가 어때요? 롤러코스터를 타더라도 이거는 씀이 있는 테마가 있는 형태의 롤러코스터를 타기를 원합니다. 디즈니는 롤러코스터를 개발할 때 식스플렉스처럼 하지 않아요. 큰 돔을 만들어 가지고 인도와 롤러코스터를 집어넣든가 망산열차 같은 망산의 어떤 큰 산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망산열차를 잡아 돌려서 테마를 연출하는 형태로 만들어냅니다. 예. 그래서 그 식스플렉스가 한계를 느껴서 워너브라더스라는 영화사와 IP 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식스플렉스의 어뮤파크가 식스플렉스 씬파크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식스플렉스 씬파크를 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보통 여러분 잘 아시는 키디아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대규모 도시화를 만들어내는 엄청난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식스플렉스가 식스플렉스 키디아가 2022년에 오픈을 하면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스릴도가 높은 롤러코스터가 여기에 들어갔어요. 여기에 자 레고랜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머린그룹의 한 브랜드가 원오브댐이 레고랜드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여러 브랜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런던에 이제 출장 가시면 영국의 대표적인 게 런던 박물관하고 마담 투스 왁스 뮤지엄이라는 걸 여러분 보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대표적인 영국의 볼거리예요. 그 마담 투스 왁스 뮤지엄이 바로 이 머린 그룹이 가지고 있는 씬파크 브랜드예요. 그래서 레고랜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브랜드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레고랜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중국의 스촨성, 중국의 뭐 상해, 뭐 여러 군데 이제 레고랜드가 있고 말레이시아도 들어가고요. 다양한 형태의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파라마운트 IP를 사용한 그 테마파크가 한국에 지금 건설 중에 있어요. 작년 12월 달에 관광 단지 지정을 받았습니다. 바로 거기가 화성 국제 테마파크. 이게 이제 파라마운트하고 조직이 됐으면 사실은 이 화성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한국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이렇게 가면 가장 좋잖아요. 이렇게 못 가는 거예요. 왜? 어트랙션 개발을 파라마운트가 못해. 브랜드만 너 줄 테니까, 혜택을 줄 테니까 네가 개발해라. 개발된 게 하나도 없어요. 파라마운트 영화의 IP를 사용해서 어트랙션으로 개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신세계 그룹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화되는 과정은 엄청난 투자비에 대한 부담을 해야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원래 이 자리에는 롯데그룹이 사업자로 지정이 돼가지고 사업을 했죠. 그런데 이제 롯데그룹이 결국 포기를 하고 신세계가 들어서서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 인천에 파라마운트 무비 파크 코리아라는 게 이제 사업화되다가 이제 결국은 실패를 했죠. 실패한 이유가 결국은 자기 어트랙션을 개발하기 어렵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포스트 씬파크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IP는 가져올 수 있는데 어트랙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능한 데가 어디다? 유니버셜 스튜디오하고 디즈니밖에 없어요. 디즈니는 안 줘요. 디즈니 자기네 가지고 있는 분. 그래서 유일하게 포스트 씬파크를 갈 수 있는 데가 이쪽이고 아니면 식스플렉스처럼 식스플렉스에다가 IP를 결합시켜서 이렇게 탄생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컨텐츠 부분 좀 말씀을 드리면 단일형 컨텐츠에서 복합형 컨텐츠로 지금 넘어갔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 미국 캘리포니아 쪽에 가면 또 우리 민속촌 같은 게 있어요. 너스베리 팜 딸기 농장을 테마로 해서 오늘날 이제 테마파크를 만들어 놓은 데가 이제 너스베리 팜입니다. 그다음에 티볼리 파크, 뭐 여기 부처드 가든 캐나다에 있는 빅토리아 아일랜드에 있는 건데 이것도 테마 그 티볼리 파크와 같이 가든 개념 정원 이런 걸 소재로 한 그런 공간이에요. 자, 샌디에고 시월드 해수동물 쇼라고 하는 단일 아이템 이걸 가지고 테마파크를 만드는 거예요. 얘네들은 가든이라고 하는 단일 아이템을 가지고 테마파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이
앞으로는 멀티 형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멀티 형태로. 어떻게 바뀐다? 자,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은 거, 또 월트 디즈니가 에코센터라는 테마파크를 만들었어요. 자, 1980년대 초에 에코센터를 만들었는데, 이 에코센터를 만들 때만 해도 한 20-30년 정도의 미래를 바라보고 에코센터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 최첨단 시설을 집어넣어서 만들었는데 지금 가서 보면 상당히 고루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월트 디즈니가 앞으로 이 에코센터를 대대적으로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돼요. 지금 기술의 진도가 엄청나게 변화됐기 때문에 그 당시의 에코센터의 개념하고 지금 만들어지는 에코센터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접근이 돼요. 이게 자, 디즈니랜드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합적인 요소를 컨텐츠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장소적인 부분에서 보면 하나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게 복합적인 멀티유스 형태로 바뀌고 있다. 제가 이제 그 말씀 중에 자꾸 이제 IP에 대한 얘기 말씀을 드리는데, 월트 디즈니사는 테마파크만 해도 4개가 있고요. 그 중에 그 수십만 개의 또 숙박 시설이 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워터파크가 또 3개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상업 시설 하면서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적인 매출이 규모하고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멀티미디어 쪽의 매출하고 비교했을 때 멀티미디어가 더 높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멀티유스 개념에서 영화, TV, 캐릭터, 음악 다양한 분야에 일어나는 부가적 매출이 비율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디즈니가 미키마우스라는 그 메인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보조 캐릭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키마우스 만화 영화를 만드냐? 안 만들어요. 수십 년 동안 미키마우스의 만화 영화 안 만듭니다. 왜 안 만드냐? 미키마우스 영화를 본 아이들이 조금 크면 그 아이들이 안 보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작은 아이가 다시 크면 그 미키마우스 영화를 계속 만화 영화를 계속 루틴에서 보게 돼요. 그게 새로운 캐릭터가 만들어집니다. 라이온 킹이라는 캐릭터가 만들어졌다. 그럼 그것이 놀이시설 어트랙션으로 개발이 되고, 그것이 음악과 또 책, 각종 여러 가지 판권 형태로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캐릭터 부분에 대한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월트 디즈니의 ABC 방송국이 대표적인 그 이제 공중파 방송이라고 본다면 그게 월트 디즈니사 거예요. ABC 방송국. 지금이 그 월트 디즈니를 이끌고 있는 CEO가 바로 ABC 방송국에서 가장 허드렛한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허드렛한 일을 하면서 성장해서 ABC 방송국의 사장이 되고, ABC 방송이 월트 디즈니에서 인수하면서 월트 디즈니사에 와가지고 월트 디즈니의 최고 경제까지 올라간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형태의 컨셉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롯데월드가 이 같은 구조로 사업 전환을 하고 있어요. 이게 대규모, 제가 뒤에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새만큼의 이 글로벌 스팀파크가 등장한다는 시기를 제가 봤을 때는 한 10년 정도는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기술적인 진보가 엄청난 형태로 변화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스팀파크 하나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다라는 거예요. 오프라인 상의 테마 놀이동산 같은 거를 좀 글로벌하게 만들어낸다, 이 생각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제 넓게 이걸 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넓게 보셔서 그렇게 접근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테마는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모든 게 다 테마가 이 관광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관광 모자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모든 것에다가 관광이라는 모자를 붙이면 관광 상품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스님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기도하고 아침 준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관광이나 상품으로 변화될 때는 템플스테이라고 하는 관광 상품으로 바뀌어서 나가잖아요. 해빙대 캠프 같은 것도 관광 상품화해서 나갈 수 있듯이 모든 스팀파크의 주제는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1억만 평이 넘는 새만금이 전체가 개발이 되다 보면 산업화로 이루어지는 데도 있고 뭐 관광 레저 시설로 이루어지는 데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관광이라는 모자를 씌워서 기존에 있던 산업화 시설을 관광 산업 개념에서 이것을 접근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관광객이 들어왔을 때 가장 가보고 싶은 게 삼성전자를 한번 투어해보고 싶다. 그런 사람 의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공장을 팸투어 코스로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모든 뭐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하나의 팸투어 코스로서 투어 코스로서 어떻게 이걸 개발하면 그게 관광 상품이 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앞으로 새만금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조금 다르게 이렇게 보면 미니어처 같은 것도 우리가 그냥 단순히 24분의 1, 뭐 20분의 1 정도의 크기로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하는데 생각의 발상을 전환해 보면 왜 작게 만드는 거 생각하지 말고 그걸 4배, 5배 크게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단순히 미니어처 개념으로 보여주면 너무 왜소한 느낌만 들지만 이걸 자이언트 개념으로 표현해서 미니어처 앤 자이언트 파크다 이렇게 연출해버리면 이 규모가 또 달라지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테마파크는 단계적으로 씬파크나 포스트 씬파크로 바로 가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나?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가든 파크를 먼저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테마파크에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저는 한 8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가족 단위 중심의 테마파크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족 중심의. 청소년 중심 실패합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테마파크 올 시간 없어요. 올 시간 없습니다. 가족 중심의 씬파크를 구성해 주셔야 돼요. 자, 주제가 다양하다고 말씀드렸고, 자, 테마파크는 대형화와 복합화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VR이나 AR과 같은 이 첨단 기술을 갖다가 도입을 해서 한 이런 시설들이 늘어나죠. Virtual Reality, 또 Augmented Reality,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산업화돼서 산업이 발전된 핵심 기술이 테마파크의 어트랙션으로 발전합니다. 비행기 항공 조종사들이 훈련할 수 있던 훈련 시설인 시뮬레이터가 테마파크에서 중요한 어트랙션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캐빈형 시뮬레이터, 좌석형 시뮬레이터, 뭐 다양한 형태의 시뮬레이터와 이것이 놀이시설과 결합이 돼서 이루어져요. VR과 AR이 첨단 기술이 분명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형태로 변화돼서 테마파크의 어트랙션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된 형태에서 테마파크의 어트랙션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세계적인 테마파크의 브랜드 도입, 그 다음에 이제 도시의 경우에는 도시형 복합 엔터테인먼트 공간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이제 가든형 테마파크와 어뮤즈먼트 파크 형태의 테마파크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어떤 큰 차이점이 있냐면 어뮤즈먼트 파크의 놀이시설은 한 7년에서 10년 정도 되면 진부화가 돼가지고 재투자를 해줘야 돼요. 재투자. 시설물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자산의 가치는 자꾸 감소합니다. 그런데 가든 파크는 나무나 꽃이나 조경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부가가치가 크게 돼요. 여러분 그 남이섬이라고 있잖아요. 남이섬에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시면 남이섬의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아요. 개인이 하는데 꽃과 조경과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심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가가치는 자꾸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놀이시설 하나 설치해놓고 한 7, 8년 지나면 그 설치한 거 다시 재투자해줘야 돼요. 재투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가든 씬파크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고 IP를 보유한 회사들과의 전략적 제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잖아요. 지금 파라마운트가 지금 신세계가 지금 유치하고자 하는 이 파라마운트 IP 브랜드 이런 부분들 또 식스플렉스가 워너브라더스하고 지금 조인하는 그런 형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형태로서 IP 결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거기에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대표적인 테마파크 8가지만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자, 월트 디즈니하고 유니버셜 스튜디오 말씀을 드렸고요. 자, 하우스 앤 보스라고 있어요. 이거는 하우스 앤 보스는 미국의 간동지역 간소지역 말고 제 3번째 도시가 후쿠오카예요. 후쿠오카에서 한 3시간 이상 가게 되면 하우스 앤 보스라는 테마파크가 만들어졌는데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서 18년 동안 계속 적자가 났어요. 적자가 났는데 그거를 갖다가 확 바꾼 흑자로 전환한 새로운 경영자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의 그 히디아 엔터테인먼트, 사우디의 식스플렉스, 심팍, MGM하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마지막 성공을 시켰던 캐리비안 베이, 이런 사업들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월트 디즈니는 자 로이 디즈니라고 있어요. 그 형이 로이 디즈니인데 로이 디즈니가 월트 디즈니하고 같이 사업을 해서 이제 파이낸싱을 해서 오늘날 디즈니랜드를 만들었는데 디즈니랜드를 만들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확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디즈니가 확장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돈 누가 벌었냐? 디즈니랜드 들어와서 주변에 땅 가진 사람들이 다 돈 벌었더라고요. 디즈니랜드, 그래서 월트 디즈니가 생각할 때 이거 내가 필요한 땅만 사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심팍은 부동산 및 서비스업이다라고 업의 개념을 정의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플로리다 주에 가가지고 시에다가 플로리다 주정부에다가 제안합니다. 나한테 자치권을 주면 플로리다 이 사탕수수 농장 이 전체의 땅을 테마파크 리조트로 변신시켜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로리다 정부가 오케이를 하게 돼요. 지금 상상하기 어려운 건데 디즈니사에다가 자치권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즈니가 있는 그 바운더리에 있는 소방서, 경찰서 이게 다 월트 디즈니 직원들. 자기들 가진 우리 새만금 특별법이 있는데 이 특별법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파격적인 제안을 해서 월트 디즈니가 이 땅에 들어갑니다. 면적이 3,600만 평.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디즈니랜드가 25만 평, 30만 평 땅 사가지고 나중에 확장을 하다 보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돈 벌고 자기는 확장할 수가 없게 된 여기에는 뼈아픈 교훈을 얻어가지고 땅을 3,600만 평을 확장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까지도 단계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즈니의 공식적인 심팍은 크게 4개입니다. LA 디즈니랜드하고 똑같이 만드는 거를 우리는 매직 킹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를 매직 왕국 테마파크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는데 그냥 매직 킹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71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앱컵 센터가 아까 말씀드렸던 첨단 기술, 이게 10년 뒤인 1982년. 그 다음에 디즈니 MGM 스튜디오가 이제 이름이 헐리우드 스튜디오로 바뀌었는데 89년에 들었고, 애니멀 킹덤이 동물원이 98년에 만들었어요. 자, 그럼 2000년 이후에는 어디 갔냐? 테마파크가 들어서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테마파크를 짓다가 2000년 이후에 가서 테마파크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럼 테마파크가 어디 갔어요? 홍콩 디즈니, 싱가포르의 산토사 유니버셜 스튜디오,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북경에 있는 상해 디즈니, 글로벌 심팍을 해외로 진출을 이렇게 하게 돼요. 해외로. 자, 그래서 이 왕국을 디즈니라고 하는 이 부분은 플로리다 중부에서 65년에 이제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월트는 사실은 1966년에 사망을 하게 돼요. 자, 월트 디즈니를 건설하다가 1971년에 월트 디즈니의 매직 킹덤이 처음 오픈하는데, 오픈하기 6년 전에 월트 디즈니가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형이 로이 디즈니, 이 사람은 금융의 전문가예요. 자, 로이 디즈니가 이걸 받아서 오늘날 월트 디즈니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심파크가 4개 있고, 워터파크가 여기 큰 워터파크가 2개 있고요. 숙박시설, 주거시설, 상업시설, 골프장 전부 해서 이 개념을 부동산 및 서비스업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월트 디즈니가 이렇게 3,600만 평의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땅이 있는데, 자 이걸 우리가 새만금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새만금에 땅이 이렇게 있다. 땅이 있을 때 대표적인 이 심파크가 매직 킹덤이라고 하는, 이건 LA 디즈니랜드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런 심파크를 한번 제가 놓고 그 위에 이제 에코 센터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원인 애니멀 킹덤과 헐리우드 스튜디오를 이렇게 해서 테마파크 4개, 그 다음에 하이픈 라군과 블리자드 비치라는 워터파크 2개를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시설 조문을 만들게 돼요. 이 사람들이 밤에는 뭔가 나와서 엔터테인먼트적으로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디즈니 다운타운이라는 이름 하에서 월트 디즈니를 전체 구성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3,600만 평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새만금의 경우에 있어서 첫 번째 가든형 테마파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글로벌 심파크가 어떤 형태로 또 도입이 되고, 그리고 나서 워터 심파크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한 이 디즈니 다운타운이나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시티워크 같은 이 상업시설 조언이 또 구성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의 도시화 개념이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는 그림을 잠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마파크, 새만금 글로벌 테마파크는 결국 하나로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4개의 심파크를 한번 참고로 자료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니버셜 스튜디오 일본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포스 심파크가 처음 들어간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요. 자, 이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일본 젠체지라고 하는 회사에서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결국 실패를 하고 오사카 시에다 이걸 주게 돼요. 그렇게 해서 오사카 시가 이 사업을 하는데, 자, 동경 디즈니하고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접근 방법은 확연히 다릅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동경 디즈니는 미국 디즈니가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본의 그 오리엔탈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SPC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사업자들을 끌어들여서 이거를 갖다가 상장을 시킵니다. 이 오리엔탈 주식회사를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켜서 거기서 들어온 자금을 가지고 동경 디즈니를 건설하게 돼요. 얘네들은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이와 같은 상장의 형태를 택한 것이 아니라 초기 자금을 모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초기 자본금을, 전체 자본금을 400억 엔 정도로 생각을 해요. 우리 돈은 한 4천억 정도 이렇게 생각하다고 하는데, 근데 그것을 자본금 규모를 그 정도 놓고 전체 사업비가 한 1조 7천억, 1조 8천억 정도 들어갔으니까 모자라는 나머지 1조 4천억은 뎨 파이낸싱을 통해서 이제 빌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천억을 투자하는데 초기 4천억을 한꺼번에 투자할 수 없다. 그럼 초기에는 얼마를 투자하는 게 좋으냐? 10분의 1로 접근한다. 10분의 1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체 사업비가 1조 8천억이었어요. 1조 8천억인데 이 중에 자본금이 한 400억 엔 정도, 5천억 정도 들어갔고, 나머지 1조 3천억 정도를 이제 파이낸싱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새만금 글로벌 심파크를 한다면 초기에 투자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초기 투자자 그룹이 있을 거고, 이거를 빌려주는 금융그룹이 생길 겁니다. 금융그룹이. 그래서 근데 이걸 데파이낸싱이라고 그러는데, 초기에 투자자 그룹이 만약에 여기처럼 만약에 5천억의 초기 자본금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전체 자본금이 5천억이면 초기에는 그 자본금의 10분의 1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500억 정도의 자본금이 준비가 안 되면 이 사업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업 제안서를 여러분 받으셨을 때 사업의 구도가 이렇게 가는 것이 좋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총 사업비의 에쿼티는 25% 정도 가져가시는 게 좋고, 75% 정도는 데파이낸싱으로 빌려서 가는 게 좋습니다. 그 25%의 자본금 중에서 초기 자본금은 그 전체 자본금의 10분의 1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사카 시에서 신일본 제철에서 실패한 이 사례를 받아서 오사카 시가 이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는 뛰어난 사람이 하나, 공무원이 하나 있었어요. 재정국장입니다. 오사카 시의 재정국장이에요. 이 사람은 금융의 기재입니다. 금융이. 그래서 금융의 기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금융권을 끌어들이고 자본금을 파이낸싱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본금 증자를 하고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이 사람이 이제 중심이 돼서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성공 요인은 제3섹터반 형태로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었던 거고요. 재정 국장,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코퍼레이트 마케팅, 파트너십 관계를 또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자본금 규모를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인 1,700억 엔 중에 약 400억 엔이 자본금으로 출자가 됐다라고 했어요.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24%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오사카시가 25%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USI, 유니버셜 스튜디오 인터내셔널입니다. 예, 그 두 개 합쳐서 약 49% 지분을 가지고 나머지 여러 가지 조선, 스미토모 상사 여러 가지 금융 기업들까지 다 합쳐서 이런 정도의 구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다. 자, 이 하우스앤보스 이거는 이제 후쿠오카 쪽에 있는 하나의 실패 사례를 갖다가 이거를 갖다가 이제 새로운 경영자가 들어서서 이거를 확 뜯어 고친 그런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원래 이제 오란도라 그래서 올란도촌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의 이제 네덜란드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진출한 데를 이제 이쪽에 나가사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해서 원래 오란도촌이라는 있던 거를 하우스앤보스라는 대형 테마파크 리조트로 변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투자비가 2조 8천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1992년에 오픈했고 미쓰비시 상사를 비롯해서 일본의 닛산 자동차 등 90개 기업이 여기에 참여해서 대규모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18년 동안 연속해서 적자가 나면서 결국 파산하게 됩니다. 파산해서 하게 되니까 이 사세보시에서 새로운 소방수를 한 사람을 집어넣게 돼요. 누구냐면 사와다 히데오 회장이라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HIS라는 관광 레저 그룹을 끌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투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경영 방식은 스피드, 열정,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적극성 이 네 가지가 이 사람의 키워드예요. 이걸 가지고 이 하우스앤보스를 뜯어고치는데 어떻게 뜯어고치냐? 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채무자 다 불러 모읍니다. 18년 동안 적자를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받아간 돈이 하나도 없어요. 자, 채무자들 다 모아놓고 파산된 상태입니다. 자, 이걸 살려야 되는데 자본금 출자 전환을 하든가 포기해라. 70% 이상을 포기해라. 그리고 나머지 20% 30%를 네가 받을 수 있으니까 자본금 출자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투자자들이 이게 이제 동의를 하게 되고 5개 그룹이 이제 출자 전환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부채 비율이 이제 팍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 70만 평이 넘는 이 땅의 3분의 1을 무상으로 제공을 해버려요. 무상으로 뭘 내놨냐면 뮤지컬 할 사람, 또 퍼레이드 할 사람, 경매 판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잔뜩 유치해가지고 볼거리를 무상으로 제공을 시켜버려요. 3분의 1 땅.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5만 평, 30만 평이면 태양파크 한 2개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70만 평이 넘는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다 가봐야 결국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년 만에 매출이 128%, 영업이익이 481%. 이거는 자기가 데파이낸싱 통해서 자기가 했던 그 부채가 다 자본금으로 전환이 되든가 부채 상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나타났던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야간 개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단순 테마파크가 아니라 의료 서비스와 연계한 관광 비즈니스 도시로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이 하우스앤버스에 가서 보시면 실버타운 같은 그런 우리로 말하는 그런 어떤 그런 숙박시설이 아닌 주거형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 의료를 도입합니다. 의료를 도입해서 의료를 도입한 관광 비즈니스 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싱가포르에 있는 리조트 산토사인데 자, 하나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보통 이 산토사에 있는 요 부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싱가포르 본토인데 본토를 이렇게 다리를 건너든가 뭐 여러 가지 리프트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게 되면 산토사가 나오게 되는데 요게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들어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대중적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하나의 섬을 가지고. 그런데 이 반대편은 산토사 커브 프로젝트라 그래서 골프장과 마리나나 이런 시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해서 고급화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이제 하게 되죠. 자, 키디아 엔터테인먼트 그룹은 식스플렉스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대표적인 그런 시설. 이 시간이 몇 시까지죠? 네? 9시까지? 그래요? 제가 설명 다 못 드리겠네요. 시간을 제가 잘못합니다. 자, 이 한두 가지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칠게요. 제가 또 다음 기회에 또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되고요. 자, 물놀이 시설인데 물놀이 시설의 이 워터파크 컨셉을 이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제가 상당히 작은 규모로 이렇게 계획됐던 그런 시설들을 이런 큰 규모로 이렇게 변화시켜서 이렇게 발전시켰습니다. 이건 이제 유압 방식으로 이렇게 크게 변화를 시켰는데 가끔 이 프로젝트 하다 보면 그냥 투자비에 옹호해가지고 옹졸하게 이렇게 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제가 이게 설계가 다 된 상태에서 이걸 바꿔가지고 이걸 이제 96년에 개장을 했으니까 지금 뭐 거의 3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성국제 테마파크는 이제 빼고요. 그럼 이게 제가 설명드려야 될 많은 부분들이 지금 빠져 있는데, 자, 새만금의 경우에서 이것만 좀 말씀드리고 제가 마칠게요. 자,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자, 새만금의 경우에 있어서는 선도성 프로젝트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주국제자유시가 7개의 선도 프로젝트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제주국제자유시를 만들어갔는데,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초입부에 있는 이 지역을 R1 지역이 되겠죠. 이쪽 부분을 이제 선도성 프로젝트를 좀 추진하면서 가든형 파크로서 이제 접근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 파크로 발전하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설을 이제 꾸며가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투자자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부동산 및 서비스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스파크에서 도입할 수 있는 거는 뭐 디즈니나 이 티볼리 파크 같은 컨셉은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아까 부시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시월드 브랜드 이런 것도 들여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IP와 결합해가지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심팍 쪽을 연결을 할 수 있고, 자, 이 과정에서 한번 이런 자료를 한번 쭉 보시면 다 이해가 가실 건데, 이게 우리가 이제 X축과 Y축을 놓고 볼 때 항상 시장을 볼 때 공급자하고 수익자를 같이 봐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제안서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요자만 보지 마시고 공급자들이 어떤 시설을 선호하는지를 좀 잘 보시면서 전체적인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점진적인 사업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마파크의 투자 형태는 여러 가지 지속 가능성이나 투자 효율성, 기업의 특성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1단계는 가든 테마파크를 펀드성 프로젝트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숙박시설 중에서도 콘도미니엄이나 워터파크를 연계한 사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로 글로벌 테마파크를 리조트 형태로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텔링, IP 결합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역할이 되고, 그 다음에 랜드마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이게 그래서 이게 좀 런던 아이를 제가 스티플로 뒀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놀이 시설, 그 다음에 테마파크와 IP 결합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사업자, 투자자, 공적기관, 지역 주민과의 유기적인 결합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꾸준하게 생각하시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된 부분이 돼서 시간 제가 오버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